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미라고 합니다. 저는 전에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에서 간사로 일하기도 했고 지금은 정당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정말 집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저자 최경호님을 모시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지구과 아카데미에서 이제 사회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또 저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여쭤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경호는 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궁금한데 사실 저랑은 이제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초작주에서 만났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지난 이력을 봐보니 매우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건축학을 전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시지역 계획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이후에는 네덜란드로 이제 사회주택을 공부하러 가셨다가 대사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도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기관이나 사회운동 안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어떤 분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경호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낀 세대나 경계인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뭐 안 그런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낀 세대고 누구나 다 모와 모 사이의 경계인인데 그럼 저는 모와 모 사이의 경계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연구하고 활동 사이, 뭐 정치하고 학술 사이, 그리고 뭐 사업하고 제도 사이.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업자 분들하고도 이렇게 일을 하고 또 그래서 배우는 부분이 있고 뭐 학회도 가고 뭐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계약직 공무원도 해보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한 게 뭐 개인적으로도 뭐 행복했던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제 상당한 오지라퍼였는데 잘 안 믿으실 거예요. 지금 그거 10분의 1로 줄었 수준인데 뭐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약간 외향적인 게 좀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쩌다 이렇게 됐냐? 뭐 뒤에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학부 때 이제 이 철거촌에 가보게 돼서 그때 또 누가 선배가 데려간 것도 아닌데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막 누가 데리고 가면은 막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러는데 저는 건축과 다니다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봉청동 고개를 넘어가는데 버스에 뒷좌석에 앉으니까 좀 멀리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달동네 판잣집들이 쫙 보여서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관찰자의 시선에서 처음에 접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며칠씩 들어가서 사는 프로그램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꿈이 좀 이제 정책 쪽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설계 사무소 소장에 대한 로망이 아직 있습니다. 제가 뭘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뭐 일단은 그냥 이제 이번 생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또 건축가로서의 꿈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게 오랜만에 또 새롭게 듣는 것 같은데요. 이제 최경호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더 긴 시간들이 있었겠죠. 오늘 이제 짧게 얘기해 주시는 거 말고. 그런데 책 제목은 어쩌면 사회주택이에요. 좀 더 확신 있게 이제는 사회주택 뭐 한 걸음 더 사회주택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왜 어쩌면 사회주택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쩌다가 책 제목은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뭐 어쩌다 시리즈가 많잖아요. 어쩌다 뭐 집도 있고 어쩌다 가게도 있고 또 어쩌다 뭐 했다 어쩌다 1인 가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편집할 때 이제 그 출판사에서 회의를 한 여태까지 한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한 2번째 회의쯤에서 이제 출판사 대표님께서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듣는 순간 아 이거다 싶어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4번째 회의인가서는 좀 다른 제목을 고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어쩌면 사회주택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어쩌면 하고 또 쉼표도 있죠. 그래서 네. 어쩌면 좀 더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뭐 겸손한 느낌을 단순히 준다기보다 어쩌면 사회주택 그러면 좀 더 이걸 대안이라고 더 생각한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좀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보고 아주 감동 깊게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글귀가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자침이 항상 떨고 있다. 이게 자침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가 그거는 자석의 기능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 나침반은 쓸모가 없어진다. 그런 글귀를 딱 보고 아 이렇게
선명한 거 혹은 확신에 찬 거보다는 항상 떠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걸 좀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딱 이거다 싶었습니다.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점점 퍼지기 좋더라고요. 무슨 이 얘기를 하다가 연금 얘기를 하다가 뭐 기후 위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것도 어쩌면 사회주택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책 제목이 정해졌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책장을 넘겨서 책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시거나 또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선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러두기처럼 사회주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장한 어머니한테 이제 책 자랑을 하시려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링크도 보냈는데 장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택이 뭐냐고. 근데 어머니가 좀 전달할 수 있게 한 두세 줄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달라고 하시는데 카카오톡에 두세 줄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드는데 그냥 현재로서는 제일 편한 게 그러니까 공기업이 공급하면은 공공주택, 민간기업이 공급하면 민간주택. 근데 사회사업을 하려고 하는 뭐 종교단체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데가 하는 게 사회주택이다. 그게 이제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하고 뭐 소셜 하우징을 번역한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장석준 씨가 이제 써주신 그 사회주택에 대한 제 책에 대한 서평에 좀 제 이 괴로움을 잘 다독여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사회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이제 별로 도움이 돼본 적이 없고 맨날 국가도 별로 역할을 안 하고 그냥 각자 도생인 상황에서 사회주택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튼 그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좀 답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사회주택.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학술적으로는 공공, 민간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하우징의 개념이 사회주택이다.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처음에 읽기 막 시작하면 사실 저는 모든 책의 첫 문장 혹은 그다음에 그 첫 장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열심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책은 처음에 이제 한국 사회의 전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필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집을 빌려 쓰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왜 이 문제로 사회주택의 책을 시작하셨는지, 또 한편으로 지금 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전세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첫머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첫 마디 고민했죠. 뭐 까미의 이방인 같으면은 뭐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막 하고 들어가는 말을 나는 뭘로 할까? 그런데 저는 이제 주거사다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이렇게 자꾸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는데 이걸 복구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책에서 사실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공급자 금융이 좀 이제 필요하다는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건데 저는 1가구 1주택주의 모두가 집을 하나씩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나 혹은 공공주택은 월세 거지를 만드는 거다. 평생 월세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양 극단의 얘기를 이게 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집을 팔게 만들어서 그럼 집값이 싸지니까 누구나 다 집을 하나씩 소유하기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원룸 같은 거 10개 들어있는 한 집을 그 10명의 그 1인 가구가 다 자기 집으로 사야 되나요? 자기가 자기 걸로 가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인생에서 어느 시기에 필요에 따라 그 동네에 사는 건데 그걸 그때마다 취등록세 내고 세금 내면서 그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 근데 모든 정책이 1가구 1주택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오히려 피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은 그러므로 월세에 사는 혹은 뭐 임대에 사는 기간 동안 마음 편하게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도와주는 건데 그걸 왜 자꾸 월세 거지라고 공격을 할까? 자기 집을 가진 게 나쁜 거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공급자 금융 얘기로서 그걸 이제 그 양쪽을 다 해결하는 게 공급자 금융이 좀 큰 대책의 주제인데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전세 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특수한 주거의 이 역할이 복지국가에서도 역할이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원에서 첫 장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사실 그 한동안은 이제 금융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사고를 치고 있다라는 점이 방금 말한 그 주거가 복지국가 기능 역할을 못 하고 있는 한국, 그다음에 공급자 금융이 미비했던 한국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세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급자 금융의 뭐 이렇게 미비한 문제라든지 또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제도 안에서 주거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누구나 또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얘기하면 경로 우선성이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 때문인지 이게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싸움이긴 하지만 정책들도 사실상 전세 임대를 위해서 뭐 제도적이나 경제적 지원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정책이나 초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책을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좀 그렇죠. 어렵죠. 닭이 먼저냐 당연히 먼저냐도 있고 뭐 그런 우리 모두 행동 전략이 각자 노생이고 그렇게 된 거로 이제 이거를 정책 하나가 바뀐다고 바뀔 수 있겠냐 참 암담한 얘기인데요. 글쎄요, 뭐 이게 또 그 정치인들이나 정책이 또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선거 때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항상 인기가 없는 주제고 소선거구에서는 더더욱 우리 동네 집값 올리는 방법이 더 정치적으로 뭐 득세를 하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어디서부터 설득해 나가야 될까 하면은 참 정치인들도 설득해야 되지만 정치인들이 또 들어야 되는 유권자들도 설득해야 되고 또 소선구제에서는 이게 왜곡되니까 제도도 선거 제도도 바꿔야겠고 설득의 주제도 이게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글쎄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은 이제 도덕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한 세대 내에서 형평성 얘기보다는 세대 안에서 이제 형평성보다는 이 세대 간의 형평성 얘기라는 게 좀 더 좀 잘 설득이 되는 것 같다. 예컨대 이제 자식이 독립하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세 보증금이 좀 낮고 월세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는 게 자녀가 독립할 때 목돈이 덜 필요한 세상. 그리고 나도 앞으로 전세 나봤자 수익이 별로 없고 집값이 정말로 안정이 되면 전세는 작동을 안 할 텐데 내 노후 대비를 위해서도 좀 시스템이 월세로 바뀌고 우리가 1대1로 사람 하나가 집을 사서 노후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10명대 6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공동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예. 그러려면 가운데서 국민연금 같은 게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혹은 뒤에서 얘기할 공모주 리츠 뭐 이런 게 통해서 10명이 6채의 집을 가지고 공동의 노후 대비를 하는. 왜냐하면 이전 세대가 집을 값을 좀 모아놓은 돈으로 집값을 지불해주고 그걸 임대를 해줘야 이제 사회 진출하는 세대가 들어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21살 때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축가 만나고 시공사 만나서 건물 발주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좀 설득을 하는 게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모두가 가지기는 불가능해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공공 정책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좀 더 뭐 구호에 입각해서 혹은 좀 도덕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대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켜가는 과정에서의 집 문제를 좀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그 집은 필연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고 가구를 형성하는 곳이고 사실 한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는 또 인구 위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집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 가구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이 책에 좀 담겨 있는 걸 느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해외 사례 같은 거 보면 이제 팍스라고 프랑스에서 시민 연대 계약이라고 해서 그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가족을 구성하는 권리가 있고 뭐 상속이나 병원 보호자 역할 같은 거 할 때 이제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죠. 사회보장 그 받을 때도 뭐 주거보조비나 이런 것 때도 이제 가족으로 취급을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계약 해지율이 더 낮다고 해요. 그 결혼했을 때 커플의 이혼율보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도 연구가 많다는데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더 이렇게 서로 깨지지 않고 오래 가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어차피 서로 신경 안 써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좀 많다고 하고 그게 이제 뭐 인구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아주 옛날에 본 영화인데 더 월 2에서 보면은 그 여성 커플이 노후에 사별을 하는데 뭐 몇십 년 동안 보지도 않던 가족이 와서 상속을 주장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람 아픈 거 다 챙겨주고 했던 상대는 완전히 그 장례식장이든 어디서든 이제 그림자처럼 있어야 되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가족이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꼭 뭐 동성결혼 같은 주제가 아니더라도 뭐 응답하라 1994나 1988 같은 드라마를 봐도 우리가 그 무슨 어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생성되는 관계나 실천 속에서 이제 넓은 범주의 가족 구성원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주택은 거기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 사실 1988은 그 골목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1994는 하숙집이라는 요새 말로 하면 쉐어하우스가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물리적 건축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실 이런 말랑말랑한 얘기는 좀 저한테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짓고 뭐 금융을 연계하고 이런 일 하는 거는 좀 더 약간은 자신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회주택이든 뭐든 집을 짓는 게 이렇게 그 짓고 나서 예쁜 사진 찍으려고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안에 사람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참 말랑말랑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랑말랑하다는 거는 이제 그 형체를 딱 고정하기 어렵고 뭐 항상 변하고 유동적이고 뭐 어떤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거, 뭐 소위 말하는 통계 연구보다는 어떤 질적 연구에 접근 이런 거를 해야 하는 존재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루고 그거를 이제 참 어려운데 근데 제가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집을 가지고 싶은 게 딱딱한 콘크리트를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얻는 주거 안정 그다음에 거기에 재무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노후 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을 가지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 돈이 생기는 것도 사실 그 돈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가 노후 생활이 안정되고 나중에 뭐 자녀들 독립을 도와줄 수 있고 뭐 돌봄 뭐 간병인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사실 말랑말랑한 게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고 우리가 최종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그걸 잊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현재로서 제 그 고민의 깊이는 이제 이 정상가족,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 혹은 4인가족, 3인가족뿐만 아니라 1인 가구나 이제 아니면은 그런 하숙집이나 옛날에 하숙집이나 골목에서 발생했던 우리의 공동체 같은 것을 뭐 거부감이나 이제 강박관념 없이 잘 원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추가하자면 그거 관련해서 좀 생각하는 건 제가 기회 나올 때마다 여기 가면서 얘기하는데 제발 이 결과에 보상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꾸 뭐 세 번째 자녀 나오면은 뭐 1억 원 준다, 아파트 준다, 뭐 그러는데 사실 세 번째 자녀를 낳으려면은 두 번째 자녀까지 이미 나왔어야 세 번째 자녀를 낳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두 번째 자녀 낳은 사람들 조사해 보면 다 평균 이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더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이 좀 웃긴 것 같고 그리고 두 자녀까지 낳은 출생률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문제지 두 자녀를 세 자녀 만들겠다는 건 사실 그 정책 결정자들이 자기가 세 자녀를 좀 낳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이 1인 가구를 지원해서 좀 1인 가구여도 행복하고 그러면 계속 1인 가구로 남냐 이거 아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은데 아니 우리가 또 언젠가 다 1인 가구 될 거라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
1인 가구 행복해야 내 자식도 나중에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는데 내 자식을 낳을 엄두가 나죠. 자기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애를 낳고 또 그러는 건데 또 1인 가구 지내면 행복해야 또 연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주택 정책에서는 이제 1인 가구 적정 주거 기준이라는 걸 도입해서 최저 주거 기준은 어기면 무조건 불법이고 또 사실 기숙사라든가 뭐 6개월만 살 집은 사실 조금 좁게 살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리고 또 기후 위기 시대에 집을 무조건 넓게 짓는 것도 능사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만 적정 주거 기준이라는 걸 말해서 적정 주거 기준에서 1인 가구의 면적은 최저 주거 기준에서 2인 가구 면적보다 좀 커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교류도 좀 하고 뭐 좀 숨통도 튀고 살고 지금 사실 공공주택이 한 그 정도는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좀 나서서 그렇게 적정 주거 기준에 맞춰 지으면 좋겠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최경호 선생님은 집이라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것을 고민하고 저는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처럼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중반부까지 이야기했던 게 공급자 중심의 금융이 부재한 한국의 어떤 주거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안에 주거라는 어떤 중요한 DNA가 많이 빠져 있는 한국 복지 모델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셨고, 이후에는 이제 미래 세대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은 1인 가구가 초대할 수 없는 집을 만들어 놓고 1인 가구에게 자꾸 결혼하라고 하면 이게 결혼이 가능할까요? 뭐 이런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사회주택이 조금 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진지하게 해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딱 찝는 주제로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가 많고 보완점이 너무나도 많은 한국 사회의 주거 현실에서 그래도 사회주택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회주택도 부족한 점이 현재로서 좀 많고 그 사회주택 많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사회주택이 빠지면 또 그것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뭐 단순히 뭐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의 주거복지 국가들이 꼭 저 희한하게 다 사회주택이 많더라. 예, 뭐 거기서도 뭔가 심증은 있지만 그게 또 우리나라에 해당이 된다는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해당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왠지 해당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민주주의 학교라는 그 노조 동네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파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훈련이 되고 뭐 이런 뭐 연습을 하고 뭐 토론을 해보고 파업 하나가 뭐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승패가 다르겠지만 아무튼 파업 하나가 이기고 지냐를 떠나서 그렇게 해보면서 이제 뭐 다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해보고 내 의견대로 안 되는 거를 겪어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뭔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파트 대표 선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민주주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사회주택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제가 이제 4장 그 도입문에도 썼지만 법성계를 인용을 했는데요. 찰나가 이제 영겁에 세워지고 영겁이 찰나고 티끌이 세상이고 세상 속에 티끌 속에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회주택 속에 그 모든 게 또 다 있더라고요. 뭐 금융도 있고 세금도 있고 커뮤니티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사회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서 2017년부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공무원의 행정도 이제 거기도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주택 만드는 분들은 원성이 또 있지만 그분들도 또 변해고 뭔가 새로운 거에 눈을 뜨시고 또 사회주택도 또 전에는 이제 막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다가 이제 직접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놈의 시스템이 이래서 이러니까 요거를 좀 더 바꿔야 되겠구나 혹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인정을 하고 일단은 가야 되는 당분간은 부분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거버넌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잘 방향을 잡아서 가면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고 건강한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겠죠. 당장 뭐 올해 10만 원을 짓겠다, 20만 원을 짓겠다고 막 억지로 막 땅을 사고 막 투입하고 뭐 그러다 미분양 나고 막 뭐 그렇게 부장이 나는 그런 거보다는요. 사주택이 뭐 그 자체도 물론 훌륭하지만 뭐 그 안에 이제 좋은 사례들을 제가 책에 많이 썼고 좋은 사례들만 썼고 나쁜 사례는 이렇게 살짝 소개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갈등이 또 많고 뭐 입주자끼리도 싸우고 입주자와 뭐 사업자하고 또 싸우고 그런다고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저리 공급자 금융 이런 게 좀 확충 조금만 되고 뭐 전세제도의 약간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사회주택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다양하면 좋잖아요. 뭐 사회주택도 있고 공공주택도 있고 민간주택도 있고 니들끼리 경쟁해라.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누가 짓든 집만 좋으면 그만이고 집이 싸면 그만인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연관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사전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질문을 더 보완해 보려고 하는데 살짝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저는 근데 이 책이 뭐 이제 최경영 선생님께서는 방금 좋은 사례만 담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저는 이 책이 그렇다고 해서 막 단순 미담, 막 눈물 나는 눈물 겨운 사회주택, 뭐 설립부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저는 이런 내용만 담기지 않아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이 책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사회주택도 보완될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인식적으로 변해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보완해 주셨으면 또 더 덧붙이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자면 이제 아직까지도 한국의 부동산은 민간 분양 공급이 중심되는 시장이고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 영끌족 문제, 건설사의 모럴 해저드 같은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사회주택이 주거 안정성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사회주택이 또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서서도 좀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덧붙이실 내용 있을까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으면 좋다는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사회주택, 공공주택, 민간주택이 뭐 하나가 이제 다른 애보다 잘나서 대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서로에게 대안이 돼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민간주택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뭐 좀 자가 소유하기가 쉽고 뭐 공공주택은 좀 더 대규모 자본과 이 체제가 뒷받침해주는 든든함이 있고 사회주택은 그 사이에서 뭐 약간의 자율성이 더 있으면서도 뭐 그래서 무조건 뭐 그 경쟁 상대로 볼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로 좀 보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사회주택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공급 계획, 뭐 도시 계획, 뭐 금융, 세제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글쎄 뭐 지금 뭐 그 더 이게 많이 퍼져나가려면은 사실 자가 소유도 그냥 일시불로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출 받아서 이렇게 많이들 사시잖아요. 특정 시점에서. 그럼 은행한테 대출을 받는 건데 그거를 저는 책에서는 공급자가 그냥 할부로 팔아라라는 주장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급자 금융이 있어야 비용 회수가 천천히 되는 거 버틸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근데 지금의 주택도시 기금이나 뭐 이런저런 큰 기금들은 빨리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분양을 받으면 당연히 빚 내고 산 사람은 내가 은행 이자율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집값을 올리는데 동참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 안 그러면 실망을.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급자 금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도입이 돼야 되고 외국도 보니까 다 그런 게 잘 작동하고 있더라. 그게 없으면은 뭐 아무짝에 소용없다. 가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많은 그 시민분들도 그러시고 특히 공무원분들은 아니 그냥 공기업한테 시키면은 공기업도 잘할 수 있다. 이제 니들이 이렇게 예쁜 그림, 좋은 아이디어 갖다 주면 이걸 그냥 공기업이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실력도 검증이 안 됐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이걸 굳이 왜 니들이 자꾸 사회적 경제 주체가 실력도 없으면서 끼어드냐 이러시는데 사실 공기업이 과연 그걸 잘 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그 직원분들이 뭐 다 개인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시죠. 보상 체계가 이상하니까 잘 안 움직이실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보다도 공기업이 그렇게 싸게 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쪽에서 택지 개발에서 생긴 수익으로 교차 보조를 해주니까 임대료에서 적자 하나도 하는 거고 근데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택지 뭐 3기 신도시 이후에 그렇게 택지 개발할 때가 얼마나 있겠으며 그리고 그 자체가 건강한 시스템인가 그것 때문에 그 광명에서 LH 사태가 난 거잖아요.
택지 개발을 해서 생긴 수익이 필요하니 택지 개발을 할 때 땅을 싸게 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에 붙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 비밀을 알고 그거를 뭐 이렇게 투기에 악용한다던가 하는 게 다 이 공기업의 지금의 문제점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회주택을 해보니까 사회주택은 그렇게 해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의 근본을 우리는 파헤쳤던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실 정말 더디게 발전하겠죠. 저는 근데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특정 물량을 넘으면 조금씩 진도가 확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한 1,000명일 때랑 3,000명일 때랑 7,000명일 때랑 그럼 들어오는 데이터도 다르고 이분들이 이제 입소문 내는 것도 다르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뭐 공급자 금융을 얘기를 했는데 또 연계돼 있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전체 주택 시장도 좀 이렇게 건전해져야 사회주택이 또 그 안에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임대차 시장이 투명화돼가지고 여기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전세 사기도 그렇지만 이게 집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잘못 샀다가 이행강제금이 막 물려가지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물리는 경우도 있고 전세는 뭐 지금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주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좀 투명화돼서 이게 시장주의의 시장경제 기본이잖아요. 정보의 대칭성이라는 거. 주택이 가장 그게 미흡한 분야고 그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택 등록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거. 그거 뭐 별로 진보적인 주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기겁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특히 그중에서 품질 관리, 그러니까 반지하 뭐 옥탑방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좀 우리나라가 해결이 되면 그 안에서 사회주택은 날개를 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약속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질문들을 좀 연합해서 이제 제가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작년에 네덜란드에 잠깐 있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보통 보고 온 게 집들이었어요. 집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뭐 당연히 뭐 사회주택에 이제 본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깊숙이 보진 못했으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대단했던 거는 이제 건축의 다양함이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빼곡히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다세대 주택만 잔뜩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민간이든 사회이든 공공이든 주택을 좀 더 다양하게 짓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남았던 주택 중에 하나가 완전히 연소된 나무로 지은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새까매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된 나무니까 대신 그 집은 이제 불에 아주 이제 안타게 안전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네덜란드의 뭐 주거, 건축 현실은 어쩌면 주거가 사는 방식이 다양하고 빌려 쓰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아닐까?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어쩌면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나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생각도 전 네덜란드에서 짧지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나누고 싶은 외국의 중요한 사례라거나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주거를 물꼬로 시작해서 뭐 기후, 인구, 미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어필, 사회주택으로 이런 것들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살 때 그 통역 뭐 가이드 알바를 막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오신 손님분들 중에 양극단에 있는 그룹이 중간도 있지만 한 분이 와서 너무 막 극찬만 계속합니다. 역시 막 외국, 역시 유럽은 뭐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뭐 굳이 우리가 더 잘하나. 그래서 두 분을 보면은 참 두 분 굳이 왜 오셨을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뭐 사실 뭐 사안에 따라서 뭐 두 분 말이 어떤 때는 이분 말이 맞고 또 저분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외국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요새 깨달은 거는 느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외국은 정말 좋구나가 아니라 얘네도 똑같구나. 근데 여기서 똑같다는 게 뭐 비하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고민을 했고 똑같이 어려웠고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걸 좀 잘했고 얘네는 이걸 좀 잘했구나.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는 건데 네덜란드만 해도 저는 참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두 개를 골라야 되겠는데 우리와의 정책적 차이가 하나는 인구 밀도가 우리보다 낮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가 있다 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인구 밀도가 유럽에서는 높은 편이어서 막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글바글한 데서 사냐 그러는데 서울의 3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집을 짓든 뭘 하든 좀 더 여유가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가 있으니까 그 비용이 덜 들어요. 서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차를 양보를 해주면은 내 다음 저기서 오는 차는 또 양보를 해주겠지. 뭐 이런 사소한 거부터 뭐 그렇다고 천국이 있는 건 천국은 아니고 거기도 요새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하는 거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걔네들도 근데 60년대 70년대 보면은 다 광장에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이런 모습이 20, 30년 후에는 또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인과관계를 그래서 가끔 거꾸로 생각해 보려고 저는 하는데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갈등이 어떻게 그 사회주택을 지으면서 수렴하는 그 덴마크나 네덜란드 사례 얘기하면서 그 뭐 중도 좌파나 중도파가 같이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가 좋아서 그렇게 협력을 한 게 아니라 사회주택을 짓다 보니까 사회가 좋아진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네. 그리고 주택이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도 인과관계를 이제 돌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뭐 그런 어떤 그냥 돌출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끝까지 만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방금 뭐 인구 밀도하고 신뢰 같은 걸로 이렇게 외국 사례를 딱 환원론이라고 하죠. 그걸로 다 몰아가는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건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계속 연결이 돼 있다는 점 의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제 노동이 문제다,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게 문제다, 소득이 많아지면 사실 집 문제 다 해결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소득이 많아지면 땅값도 오르고 또 집값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니와 그 돈만으로는 또 해결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소득이 많아지면 1인 가구가 많아진다던가 그래서 또 주택 문제가 또 2인 가구 용 열심히 지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계속 다른 분야랑 연결돼 있다라는 걸 좀 잊지 않으면서 가고 뭐 저야 이제 주택 분야를 열심히 다루겠지만 그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게 사회주택이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집이 없이 사는 삶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만큼 집을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생각났는데 네. 아까 아파트와 뭐 이런 주택 다양성 이런 거 보고 외국에서 놀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저도 좀 부러운 부분이고 그게 단순히 이제 미학적으로 다양한 게 있어서 이쁘다기보다 물론 그 배경에는 또 다양한 공급 주체들이 사회주택 공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마다 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아파트는 기후 위기 시대 그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연료율이 높고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획일화된다던가 뭐 단지화된다는 걸 지적을 저는 하는데 사실 획일화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안에서 자기 개성을 좀 발현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겉모습 좀 뭐 얼마나 많이 보고 산다고 뭐 너무 재미없다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점보다는 이제 거기서 더 느낀 거는 이게 항상 그 다음 세대 다음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하더라고요. 걔네가 한 150년 도시화를 우리보다 먼저 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0년 전에 4,000세대를 지어놓고 그때는 논밭에 지을 때니까 4,000세대 한 방에 지어도 쫓겨나는 사람들 별로 없고 비닐하우스 농가 한두 채만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너무 힘들 때니까 우리가 경제발전이니 뭐니 정신없을 때니까 그냥 40년 뒤에 얘를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는 고민 아주 사치스러운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점에 왔는데 4,000대에서 한 방에 허물면 그럼 그 사람들 다 인근 지역에서 전월세 구해야 되는데 또 인근 집값 오르고 그리고 그 건설 폐기물도 지금 서울하고 경기에는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충남이나 경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은 노후돼도 재건축도 안 해주면서 쓰레기만 받으라 그러고 물론 거기서도 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또 생길 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외국 보니까 이제 막 그 적당한 규모로 순환식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걸 하는 게 당연히 단가는 조금 더 비싸지지만 그렇게 해야 또 40년, 5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뒤에
할 때 덜 부담이 된다는 걸 미리 지금 하는 거죠. 제발 우리가 이번에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뭐 분당일산 얘기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저는 막 미력 하나만 했는데 네, 그 와중에 사회주택도 좀 들어가고 근데 안 통해요. 왜냐하면 사회주택도 들어가야 되는 게 단순히 뭐 사회주택 업계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 노후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그 사는 사람들도 이제 고령자가 돼가지고 물론 일부는 나가고 젊은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그 인구 구성이 더 다양해져야 되고 노후 가구는 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데 이제 사회주택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좀 다양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도덕이나 어떤 미감 때문에 이 다양한 주택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는 그렇게 꼭 가야만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이야기를 다 하게 아쉽기도 하고 저도 조금 진행하면서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진짜 시간이 와서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이 사회라는 단어에 대한 좀 막연한 이제 두려움 혹은 좀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주택으로 이름을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뭐 선생님도 책에 꼭 사회주택이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언급도 살짝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고민들을 독자도 하고 있고, 또 독자가 아니라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았지만 사회주택을 들어본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서 이 책을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도 읽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책에 다 담지 않았던 말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네. 책에 담지 못한 얘기 훅 할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권 그래서 사회주택에서 아무튼 가상발전소 이야기, 뭐 대선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그동안 있었던 선거 때 나왔던 얘기들을 좀 다 정리해 보는 거. 주택 브랜드들이 뭐 무슨 주택 서로 막 경쟁적으로 내놓는데 그걸 좀 이렇게 그냥 어떤 제가 했으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여러 항목에 따라 비교해 보고 택지 개발과 주택 정책의 역사 얘기를 좀 이제 대중적으로 풀어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대장동 얘기도 나올 거고 커먼즈 얘기, 공모주 리츠를 통해서 하는 방법 얘기를 좀 다음 편에는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이제 주거 체제론에 대한 얘기를 좀 쉽게 하고 싶은데요. 읽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일단 청공 스님이 한번 읽었으면. 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전국민. 저는 청공 스님 발음이 비슷했네. 저는 그분이 꼭 읽어서 그냥 매월 2,000호씩 짓겠다. 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매월 2,000원 너무 많겠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생애 첫 독립을 하려는 분들이나 막 하신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고, 자기도 월세 살면서 갭투자 하시는 분들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의 부모님들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신혼부부나 하면서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뭐 이런 분들,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공기업한테 시키면 되지. 뭐 하는 데서 벗어나서 뭔가 좀 새로운 공공 내에서도 새로운 거버넌스, 공무원들도 서로 협력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주택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SHGH 사에서도 서로 쟤네 때문에 일을 못해요 난리인데, 그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MBTI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자금과 약간의 이제 외향성이 있어서 협동조합을 만드시고 싶으셔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무 그렇진 않더라도 어떤 이제 사회적 기업이 임대사업용으로 제공하는 데서 뭐 그때 기분이 나면은 모임에 나가보지 뭐 하시는 이 임차인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그런 주택을 만들고 싶은 기존의 주택 관계자들, 건축가분들, 그다음 동네 시행사, 동네 집장사분들이 지금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해보자,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걸 해보자. 이게 오세훈 시장님이 모아주택에다 이런 걸 좀 탑재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사실 모든 다 필지들이 다 아파트가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이 벽돌을 같이 쌓아 올리는 과정이 있어야 결국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들 꼭 좀 읽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각종 공제에서 이 목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거고요. 우리 주택 이 제안을 저도 이제 한 두 번 받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책에도 썼지만 두레 주택이 저는 좋아요. 왜냐면 우리 역사에 두레라는 게 향약 두레가 있었고 일제 시대 때를 거치지 않았으면은 그 두레가 진짜로 서울이나 한양이나 뭐 어디 경성이나 이런데 집을 저렇게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유럽이 다 그랬으니까 그런 협동조합들이 지은 거니까. 그랬으면 우리도 뭐 두레주택이 이미 막 사회주택처럼 쓰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두레주택도 이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도 이미 있더라고요. 우리 주택 관리라는 회사도 있고, 뭐 근데 뭐 특정 브랜드가 이미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좀 같이 사회적 변화랑 맞아 떨어지게 하면서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회적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셜 뭐 임팩트, 사회 투자 뭐 이런 생태계가 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주택도 사회적 경제 한 영역이다 보니 같이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같이 힘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금융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서 하면은 또 우리 주택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두레 주택이든 우리 주택이든 뭐 무슨 더불어 주택이든 뭐 자유주택이든 국민의 주택이든 어떤 이름을 붙여도 그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생태계랑 같이 가면서 적당한 시점에 좋은 이름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주택에 살아보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중은행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대출 담당자가. 저는 사실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네. 그 마음이 너무 와닿고요. 이제 마지막에 책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 이제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사회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써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더 이제 오늘 이 책을 읽고 더 멀리 퍼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아카데미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공식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고 또 이제 오신 분들이랑 자유롭게 대화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눈치 보시는 타이밍에 한마디. 근데 아파트 지구 제도라고 이 땅엔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라는 제도가 생긴 게 1976년이고, 처음에 마포 아파트가 이제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죠. 그 전에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마포 아파트가 지어진 게 1962년. 그래서 76년부터는 이제 국가가 나서 이 땅에는 아파트밖에 못 지어 하고 막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리고 한 28년 지나서야 아파트가 선호도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주택도 당장은 사람들의 선호가 조금 없을 수 있고 낯설 수 있어도 정부가 이렇게 좀 아파트 할 때처럼 아파트의 반만 좀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선호도 조사대로 1976년에 선호대로만 집을 지었으면 아파트로 지금의 당시의 사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걸 못했겠죠. 그때는 조사하면은 아파트 인기가 낮았다고 해서 아파트를 안 지었으면은 아니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막 열심히 지었는데, 그럼 지금도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선호도에서 좀 선호의 그 기반을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게 지원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저는 지금 미스테이 지축 아파트 사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막 되게 좋고 사람들의 만족도 엄청 높고 막 이러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모델이 별내하고 지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큰 걱정이긴 한데, 바람은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더 많이 확대되고 공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모델도 엔간히 숫자가 좀 갖춰져야 좀더 모델로서의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까 옆에 단어만 얘기했던 공모주 리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주거 체제론이라는 관련한 책에서 쓰려고 하는 게 이제 거기 나올 건데, 주택의 이 공급 체제라는 좀 낯선 어떤 그런 학술적인 걸로 보면은 중요한 게 이제 토지하고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아파트에 맞는 토지 제도와 금융 제도가 있었고 아파트 지구 제도로 땅을 확보해주고 선분양으로 돈을 끌어다 준 거죠. 그리고 중도금 내고 그걸 이제 중도금 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끼고 사서 자기가 다주택자가 되면서 전세를 주는 거가 되죠. 그렇게 이 시스템이 굴러간 건데 과거에 그게 이제 90년대 지나면서는 PF 건설사는 PF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받고 선분양도 물론 있고 뭐 전세도 여전히 있지만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모기지론으로 미래의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현대적인 어떤 게 그 모기지론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노무현 정부가 뭐 내 집 마련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모기지론을 도입한 것도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위스테이라든가 사주택이 늘어나면 그럼 어떤 토지와 금융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고 토지 임대부 같으면 이제 적정한 크기의 땅을 사업자가 골라오면은 이렇게 공공이 사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층주거지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전세제도랑 또 안 맞고 그 얘기도 책에 있죠. 아니면 이제 그러면은 공급자 금융이 있어가지고 이걸 월세로 돌리면 걸 도와주면은 뭐 할 수는 있는데 또 그러면 저층주거지에 조그만한 집들만 또 하는 것도 아니라 약간 단지형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다양한 집주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저 같아도 일단 나는 몰라도 내 옆집 사람은 사고를 안 칠까?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하는 이 사회주택 사업자는 믿을 수 있을까? 사실 더함이라는 회사가 이제 비추고 별례를 했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반신반의하셨겠으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하철 광고만 막 때리고 했는데 그런 뭐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또 이제 그 거기는 이제 LH공사하고 협력해서 어쨌든 모델을 일단은 성공시켰으니 이런 어떤 호평이 이어지면 다음 사업을 하기 쉬울 텐데요. 다음 사업에서는 이제 규모별 토지 확보 그리고 이제는 신도시 개발은 어려울 테니 재건축 재개발 혹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 토지 측에서의 과제 그리고 거기에 또 맞는 금융의 과제 그래서 저는 지분 공유 주택을 또 책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 있는 8가구가 예를 들어 하나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는 LH공사나 SH공사가 이렇게 투자를 좀 해주고 공동지분으로 한 20채로 15채로 올려서 뭐 한 5채는 임대주택으로 쓰고 뭐 2채는 일반 분양하고 그러면 이제 8가구는 그대로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가면서 물론 이제 임대주택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뭐 불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자기 부담금이 확 줄어들겠죠. 앞으로는 집값이 너무 그러니까 공사비가 요새 뭐 평당 1,500만까지 올랐다는데 그 옛날에 사주택 지을 때 600, 700만 이랬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보조를 해주고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별내나 지축 정도의 뭐 500세대 규모는 아니더라도 뭐 저는 한 어느 정도 그 커뮤니티가 그래도 내가 가기 싫을 때 안 가도 커뮤니티가 안 망하려면 최소한 뭐 한 80명 정도는 있어야 이게 될 것 같은데 건물 한 동이 혹은 한 블럭이 뭐 한 20세대밖에 안 되면 그런 게 주변에 5분 거리에 한 4-5개만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 가는 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좀 대답이 되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최근까지 은행에 있었던 술 말씀하셨던 대신에 그 어쩌면 사회주택을 저는 보기 전에 두 번 읽어봤어요. 있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두레주택 얘기를 하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 그 공익주택이라는 게 법안이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주택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또 뭐 토론해가지고 뭐 공공은 이미 있으니까 뭐 꼭 사회주택이 아니더라도 뭐 공익주택. 근데 이제 두레주택이나 우리주택이나 뭐 함께주택이나 이런 건 이제 좀 개별 사업자들의 브랜드로 쓰기에 좋은 좀 정감 가는 이름인데
뭔가 법적 지위를 가지기에는 뭐 좀 딱딱한 재미는 없지만 딱딱한 이름들이 보통 되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뭐 이런 건 너무 이름 길고 지금 있는 거지만 그래서 공익주택도 나쁘지 않고 항상 계속 저도 맨날 심심하면 생각하는데 뭐 더 좋은 이름이 없을까? 뭐 없을까요? 뭐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하는 당이 계시길래 국민의 주택이라고 바꿀까 뭐 생각도 했고 네, 자유주택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법적 명칭은 뭐가 돼도 상관없고요. 또 그리고 뭐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또 사회주택이라 부르는 사람은 사회주택이라고 부를 거고 또 뭐 계속 실생활에서는 또 뭐 부를지 모르겠고 사회주택 협회분들도 요새는 사회주택이라는 이 정신과 DNA가 이게 이 시스템에 녹아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뭐 이름이 사회주택이 될 필요가 있겠냐 그러는데 어쨌든 좋은 이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그 진짜 좀 속된 표현이지만 좀 쌈박한 이 브랜드가 좀 나오면은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참 오세훈 시장님 잘해요. 모아주택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시프트도 참 잘 지었고. 저는 책임 권리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중은행에 네. 가서 진짜 대출을 받으려면 사회주택은 그러니까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면 보증금도 사실 하기 어렵고 보증금이 안 나오면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권리를 얻었지만 그 권리를 반납해야 되는 정말 슬픈 순간이 오는 거를 제가 아주 최근에 이제 가까이서 여러 명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이나 권리에 대한 그러니까 주거에 사실 그게 그 DNA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임주택, 지금 신용주택 혹은 너무 공공보증주택, 하여튼 뭐 공공보증주택.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오, 진짜. 그 사회복지와 사회주택은 어떤 관계고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작가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합쳐서 한꺼번에. 네. 저는 좀 간단한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사회주택으로 자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7년에 제가 센터장 할 때 비슷한 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지신 분이 나 좋은 뜻에 동참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으로 사들이면 이분은 거기 살 수가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리츠 같은 고민도 하게 됐고 리츠에 같이 이분이 현물 출자하고 뭐 이런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임대 분양 공전형 사회주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15호가 들어가면은 뭐 한 5호는 분양, 뭐 10호는 임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땅 크기가 그럴 또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또 땅이 좀 작으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도 고민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존하는 게 또 사회학 쪽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소셜 믹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좀 앞으로 사회주택 이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재무적으로도 임대하고 분양이 섞여 있으면 이제 임대는 쭉 월 현금 흐름이 있고 분양은 초반에 좀 목돈이 들어오니까 전세로 하는 것보단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전세는 또 이 문제의 근원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꼭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이제 좀 몇 가지 실험 한계 같은 게 있었고요. 근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기여를 해주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배당을 받으시면서 배당을 받으시면 되죠. 오히려 그걸로 이제 임대료를 가름하셔서 나는 뭐 무기까지는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영목이지론도 하는 마당에 그걸로 이렇게 토지에 대한 배당을 받는 걸로 임대료를 차감하면 거의 뭐 돈을 안 내고 사는 형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임대라면. 아니면 뭐 그냥 그분은 아예 그냥 등기를 내가 소유하는 걸로 등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세대 간 믹스도 되고 계층 간 믹스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좀 동네가 더 활기도 나고 그럴 것 같고요. 저희 실버타운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너무 이제 그 식사 시간에 이렇게 다 우리 노인들끼리만 있으면 좀 기분이 처지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서로 보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지하고의 연계는 글쎄 사회복지가 뭘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회주택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 복지국가에 아무튼 그 같은 기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옆에 나란히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유럽에서는 이제 4대 기둥이라고 했지만 저는 주거, 교육, 보건, 사회보장 이제 연금 얘기죠. 그 플러스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 그다음에 교통, 이동권, 그다음에 인터넷 접속권, 그다음에 돌봄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문화까지 하면 9개의 기둥인데요. 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같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면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더 춥게 사는 그런 삼중고에 놓이니까 책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그렇게 이제 복지국가의 9대 기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컨트롤 타워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주택은 이제 주거 쪽으로 가면서 사회주택은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 주택 위에서 이런 에너지든 뭐든 이렇게 다 이 플랫폼에 올라와서 돌봄도 하고 하는 거고 사회복지는 이거를 잘 연계해주는 어떤 지휘 같은 걸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이제 의료복지협동조합이라든가 이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제 주거 사업에 많이들 관심 가지고 커뮤니티 케어 이런 포럼도 같이 하고 그러시니까 이게 자꾸 마주치다 보면 이제 뭐